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타이틀은 Where Ideas Inspire, Circuits Crossing the Border라고 정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제목이긴 한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희가 서킷 연구를 할 때 이제 항상 새로운 서킷의 토폴로지를 만들고 또 어널리시스하고 임플레멘테이션 해서 퍼블리시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또 잘 영감을 얻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때때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킷이라는 분야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꼭 어떤 한 분야에 있는 아이디어가 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 분야의 챌린지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분야에선 사실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서킷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분야를 학습하고 다른 분들과 또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고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회로를 몇 가지 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저희 이제 ETH 주익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1855년에 설립된 학교고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졌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전자공학 분야에서 혹은 이제 전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연구자나 소속된 연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과거의 학자로 계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드셨던 보프강 파울리라던가 또 이제 상대성 이론을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한 21분의 노벨상을 수여하셨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서킷 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교수님이 4분 계십니다. 루카 베니니는 현재 디지털 시스템이나 그리고 알고리즘을 주로 보고 계시고요. 후아왕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조지아텍에서 저희 학교로 옮기셨는데 RF랑 바이오메디컬 서킷을 주로 보고 계시고 코넬에서 저희 대학으로 최근에 옮기신 크리스토프 스튜더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알고리즘, 칩 디자인을 주로 하시고요. 저도 이제 2018년에 조인을 했는데 저는 울트라 로 파워 혹은 에너지 이피션 서킷과 또 아날로그 믹시그널을 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소속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디자인 센터에서는 EDA 툴이나 뭐 MDA, 뭐 PDK 관련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면서 저희 오른쪽에 보시는 많은 칩들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간략하게 저희 학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이 제 소개 페이지인데 뭐 김재수 교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저전력의 혹은 에너지 이피션트한 아날로그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 트랜시버라든가 센서 인터페이스, 에너지 하비스트나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이렇게 키 빌딩 블록을 통해서 임플란터블한 작은 미니어처라이즈 IoT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라던가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다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서 잠시만 우리 이제 회로 분야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보면 왼쪽 위에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숫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요. 말하자면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그 다음 세대라고 알려져 있는 Internet of Everything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글로벌 머신러닝 마켓 사이즈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우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고 전달되고 저장된 데이터의 총량입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트렌드가
명확해지면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오른쪽 아래는 뉴럴 레코딩 디바이스인데요. 왼쪽은 시간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Y축이 로그 스케일이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은 시간에 따라서 한 번에 한 개의 임플란티드 브라인 머신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헤드 스테이지가 몇 개의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있느냐의 그래프인데요. 역시 시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뉴럴 레코딩, 그러니까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분야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는 이제 세미컨덕터 마켓인데 사실 뭐 모든 것이 익스포넨셜 할 수 없고 사실 어떤 것도 영원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세미컨덕터 마켓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는 트렌드를 그려왔는데 최근까지도 대략 한 40빌리언에서 50빌리언 정도 크기로 매년 마켓 사이즈가 증가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미래를 그리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AI도 얘기하고 IoT도 얘기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기반하고 있는 키 테크놀로지가 서킷에 있고 그 서킷의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서킷을 해서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몇 가지 분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Fully Integrated Decision Converter입니다. 디시즈 컨버터로 하면 사실 수많은 스페시피케이션 있죠. 아웃풋 로드 레귤레이션 얼마나 잘하느냐, 리스판스 타임 어떻게 되느냐, 아웃풋 파워 다이나믹 레인지 어떻게 되느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아주 키 스페시피케이션을 딱 두 개만 꼽아본다고 하면 효율이 좋게 전력을 전달하고 또 아주 작은 사이즈로 파워 덴시티가 높은 파워 컨버터를 구현하는 것,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 컨버터를 디자인함으로써 컴퓨팅 시스템이라던가 모바일 디바이스, 액추에이션 시스템 혹은 또 에너지 하버스트에 들어가는 여러 파워 컨버터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주로 필요할 텐데요.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파워 컨버터 토폴로지 중에 fully integrated DC 컨버터, 그러니까 외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온칩의 소자들만을 사용해서 파워 컨버전을 하는 회로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좀 시켜드리기 앞서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파워 컨버전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간략하게나마 조금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위치캡 DC 컨버터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스위칭되고 있는 캐패시턴스를 C-Fly라고 부르고요. 이 C-Fly가 초기에 빨간색 스위치가 켜져서 그라운드와 아웃풋 로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에 약 인풋 볼테지의 반 정도가 처음에 저장돼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캐패시턴스와 로드 저항이 붙어 있으니까 RC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통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초반 모양만 보면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빨간색 스위치를 끄고 파란색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요. 인풋 볼테이지를 통해서 그 떨어진 작은 전압을 드랍하고 캐패시턴스를 통하면서 그리고 아웃풋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전압이 V인으로부터 빠진 상태니까 아웃풋 전압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전히 캐패시턴스가 아웃풋 저항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전압이 점점 떨어진다는 말은 캐패시턴스 양단의 볼테이지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캐패시턴스 양단의 볼테이지가 적당히 커지면 다시 빨간색 스위치를 연결해서 아웃풋 전압을 높이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아웃풋 전압은 대략 2분의 V인 정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커런트를 잘 보시면 입력의 커런트가 아웃풋 커런트의 반밖에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로드 전류는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든, 그러니까 파란색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든 빨간색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든 거의 일정한 커런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시간 동안에는 파란색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커런트가 나오고요. V인으로부터 나오고요. 빨간색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커런트가 그라운드를 통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커런트는 인풋 커런트의 2배가 되고요. 그러면 아웃풋 볼테이지는 반, 아웃풋 커런트는 2배, 그러니까 곱하면 1. 그래서 인풋 파워와 아웃풋 파워는 같고 그래서 이피션시는 100% 이렇게 되는 게 아이디얼한 DC 컨버터겠죠. 사실 그렇게 아이디얼한 회로는 많지 않아서 분명히 에너지 로스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컨덕션 로스입니다. 이제 스위치 캐패시터 DC 컨버터의 에너지 로스 메커니즘을 바로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이러한 DC 컨버터를 아이디얼한 볼테이지 멀티플라이어 혹은 디바이더와 아웃풋 저항으로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회로도 인피니트한 드라이빙 캐패빌리티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 파이나이트한 아웃풋 드라이빙 캐패빌리티를 아웃풋 저항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 스위치 캐패시터가 동작하고 있는 볼테이지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디비전을 모델한 볼테이지 소스로 넣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웃풋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가지는 스위치 캐패시터 레지스턴스고요. 다른 하나는 스위치 온 레지스턴스인데요. 그건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전히 목적은 뭐냐면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로드 저항 간의 볼테이지 디비전이 적어지고 그래야지 출력된 파워가 최대한 로드에 전달이 되고 앞쪽에 있는 그 DC 컨버터의 아웃풋 레지스턴스에서 소모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 커런트의 제곱 곱하기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컨덕션 로스에 의해서 소모된 전력을 얘기하고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저항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웃풋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슬로우 스위칭 리밋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스위치 캐패시터 레지스턴스입니다. 요거를 DC 컨버터에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거의 유사한 임피던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 캐패시터 서킷 자체를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전압이 있고요. 입력 전압을 스위치 캐패시터를 통해서 아웃풋 전압에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웃풋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 이 두 볼테이지 소스 간의 전압 차이와 캐패시턴스 그리고 스위칭 프리퀀시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커런트는 델타 V 곱하기 캐패시턴스 곱하기 스위칭 프리퀀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이 캐패시턴스가 국자 같은 역할을 해서 입력에서 차지를 떠서 아웃풋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빠르게 할수록 커런트가 많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캐패시턴스 크기가 클수록 한 번에 떠가는 차지량이 많으니까 아웃풋에 많은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류를 델타 V 곱하기 CF라고 하면 델타 V 나누기 I 하면 아웃풋 저항이 되겠죠. 그 저항을 계산하면 1 over CF가 됩니다. 매우 유명한 포뮬라고 사실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스위치 캐패시터로 저항을 만들게 되면 그 저항 임피던스가 1 over CF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냐면 이 캐패시턴스가 입력 쪽에 붙었을 때는 입력 전압으로 풀리 찰지가 되고 그리고 아웃풋 쪽에 붙었을 때는 아웃풋 전압으로 풀리 찰지가 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저항이 RSSL 1 over CF로 모델이 되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프리퀀시를 너무 높이게 되거나 아니면 아웃풋 저항이 너무 커지게 되면 입력에 쇼팅시킨 다음에 충분히 세트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VX와 VY는 그 두 전압 사이의 중간 지점 원저리를 조금씩 토글링하면서 거의 그 전압을 유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더 이상 1 over CF 임피던스가 보이지 않고 그 스위치 온 레지스턴스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캐패시턴스가 입력 쪽에 쇼트돼 있고 아웃풋 쪽에 쇼트돼 있고 그 두 가지가 시리즈 스위치 두 개가 이제 반탄씩 켜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이제 반탄씩 켜 있는 게 핑퐁 구조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스위치 두 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위칭 프리퀀시를 너무 높이다 보면 1 over CF처럼 계속 프리퀀시에 비례해서 아웃풋 저항이 줄어들지 못하고 어느 순간 2 곱하기 스위치 온 레지스턴스의 저항으로 리밋되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 스위칭 리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탈 레지스턴스를 구하는 공식은 조금 복잡한데요. 좀 유도를 해보면은 그 RSSL 곱하기 하이퍼 컨타지언트의 요 저항의 레이시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포뮬러를 사실 많이 쓰지는 않고요. 흔히들 어프로시메이션인 요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RSSL의 제곱, RFSL의 제곱, 그리고 스퀘어루트를 씌우면 앞에 있는 요 조금 복잡한 포뮬러와 거의 유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DC 컨버터의 아웃풋 저항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스위칭 프리퀀시가 매우 느려서 풀리 세틀링을 할 때는 아웃풋 저항이 스위칭 프리퀀시와 비례해서 줄어들다가요. 어느 순간 스위칭 프리퀀시가 너무 빨라지면 패스트 스위칭 리밋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리밋되는 저항은 2 곱하기 스위치 온 레지스턴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목표는 명확하죠. R아웃을 줄이는 게 목표인 것이고 그러면은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여서 최대한 낮은 아웃풋 저항을 유지해야지 컨덕션 로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컨덕션 로스 말고 스위칭 로스가 존재해요.
이제 어차피 지금 그린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DCC 컨버터를 두 개를 그려서 서로 핑퐁 구조로 디퍼런셜을 그린 것 뿐이고요. 사실 아까 전에 빨간색 스위치와 파란색 스위치가 여기 한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 스위치들이 켜지고 꺼짐을 반복하면서 이 캐패시턴스를 V인과 Vout 사이에 붙였다가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 Vout과 그라운드 사이에 붙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계속 껐다 키는 오퍼레이션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위치의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VGS가 턴온 볼티지로 갔다가 턴오프 볼티지로 가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이트들을 껐다 키는데 총 드는 파워는 이 토탈 게이트 파라시틱 캐패시턴스와 V 스윙의 제곱, 그러니까 볼테지 스윙의 제곱, 그리고 스위칭 프리퀀시, 이 토탈 값이 게이트들을 스위칭하는 데 드는 파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잉 캡의 바튼 캐패시턴스가 있습니다. 이 바튼 캐패시턴스는 시모스 공정에서 캐패시턴스를 만들다 보면 항상 존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패러럴 플레인 메탈 캡을 만들게 되면 그 바튼 플레이스로부터 서브스트레이트 그라운드까지 보이는 파라시틱 캡이 존재하고요. 민캡 경우에는 0.1% 정도, 그리고 몸캡을 만들면 2에서 3%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잉 캡의 2에서 3% 정도요. 그러니까 이 캐패시턴스는 자세히 보시면 아웃풋에 붙었다가 그라운드에 붙었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튼 캐패시턴스와 아웃풋 볼테지 제곱 그리고 스위칭 프리퀀시 요만큼의 파워가 바튼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하면서 필요한 파워입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스위칭 프리퀀시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스위칭 로스가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컨덕션 로스는 반대였죠.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여야지 컨덕션 로스가 줄어들었었고요. 그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해서 그 토탈 로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옵티멀 프리퀀시가 존재합니다. 파란색은 컨덕션 로스인데요. 컨덕션 로스는 스위칭 프리퀀시가 높아서 아웃풋 저항이 작아질수록 낮아지고요. 반대로 스위칭 로스는 프리퀀시가 높아지게 되면 증가합니다. 그 둘의 합은 둘 파워가 거의 같아지는 지점에서 그 로스가 미니마이제이션 되고요. 이게 특정한 DC 컨버터가 옵티멈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웃풋 로드 레지스턴스가 정해졌을 때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잘 디자인된 DC 컨버터가 하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는 파워 덴시티를 만약에 2배로 높이고 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파워 덴시티를 2배로 높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드 레지스턴스를 반으로 줄여야겠죠. 이제 반으로 줄였을 때 아웃풋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달되는 파워는 2배일 거고요. 컨덕션 로스도 딱 2배만 되고 스위칭 로스도 딱 2배만 된다면 그렇다면 이피션시가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그냥 2배 지점으로 시프트하게 되고 옵티멀 이피션시를 유지할 겁니다.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아웃풋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저항이 반이 돼야 되고요. 아웃풋 저항이 반이 되기 위해서는 SSL 레지스턴스와 FSL 레지스턴스 둘 다가 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SSL 저항이 반이 되기 위해서는 1/CF니까 캐패시턴스를 2배로 하거나 스위칭 프리퀀시를 2배로 해야 되는데 캐패시턴스를 2배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캐패시턴스 2배로 한다는 거는 다이 에리아를 2배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파워 덴시티가 2배로 커지지 않습니다. 유지되죠. 그러니까 파워 덴시티를 2배로 키우기 위해서는 스위칭 프리퀀시를 2배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럼 SSL 저항이 반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FSL 저항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스위치 언 레지스턴스를 줄여야 하니까 게이트 사이즈를 2배로 키우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풋 저항이 반으로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컨덕션 로스는 정확히 2배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컨덕션 로스에 의한 에너지 로스는 그 비율을 기존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션은 스위칭 로스도 딱 2배만 되느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수식을 보시면 우선 뒤쪽에 있는 바튼 캐패시턴스와 VR 스퀘어 그리고 스위칭 프리퀀시로 이루어진 이 텀은 스위칭 프리퀀시는 2배가 되었고 플라잉 캡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바튼 캐패시턴스도 유지가 되고요. 아웃풋 전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건 딱 2배만 됩니다. 근데 앞쪽 텀을 보시면 스위칭 프리퀀시가 2배가 됐고요. FSL 저항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게이트 위스를 2배로 키웠기 때문에 이 파라시틱 캐패시턴스가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곱해져서 4배로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위칭 로스의 증가폭은 2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파워 덴시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로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 로스의 합은 옵티멈 지점에서 기존의 옵티멈 지점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에피션시는 나빠지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펀디멘탈하게 파워 덴시티와 이피션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여서 파워 덴시티를 높이는 스위치 캐패시터를 디자인하기 어려운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디자인된 온칩 DC 컨버터는 스위칭 프리퀀시가 보통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에서 거의 최대값을 가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펀더멘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결국에는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죠.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할 때는 레조네이션을 이용하면 더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스위칭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스위칭 로스를 기존의 커브보다 낮춰서 이피션시를 더 개선할 수 있거나 파워 덴시티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회로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 첫 번째 그룹은 아니었고요. 기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튼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할 때 요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요 반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안티페이즈로 왔다 갔다 디퍼런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인덕터를 넣어주면 요 두 노드가 인덕터를 통해서 레조네이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전압이 높아졌다가 아래쪽 전압이 내려갔다가 그것을 LC 레조네이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오른쪽 전압이 높고 왼쪽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인덕터를 탁 켜주면 레조네이션 하면서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픽을 찍은 지점에서 인덕터를 딱 끊어주면 그 지점을 유지할 테니까 그렇게 레조네이션을 통해서 볼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자. 그러면 바튼 캐패시턴스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회로의 아이디어고요. 물론 이제 레조네이션 하는데 에너지 로스가 전혀 없지 않고 인덕터의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스위칭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전압이 기존 전압과 똑같을 수는 없고 약간의 감쇄가 있겠죠. 그 감쇄되는 부분만 스위치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압을 토글링 하는데 드는 파워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레조네이션의 에피션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덕터의 시리즈 레지스턴스가 좋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리즈로 연결된 두 개의 스위치의 저항값이 온 저항값이 작아야 합니다. 이 온저항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큰 걸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커지고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드라이브 하는 데 드는 파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쓰지 않는 것보다 좋아지는 건 맞으나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못하고요. 동일한 아이디어를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인덕턴스를 특정 게이트에 연결되고 끊고를 반복하면서 레조네이션 하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스위치 온 레지스턴스가 문제가 되어서 이 스위치를 드라이브하는 파워 때문에 스위칭 프리퀀시를 그리 높이지 못하고요. 에너지 피션시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접근하면서 든 생각이, 생각해보면 이 인덕터와 이 네 개 스위치를 잘 보시면 그 LC 오실레이터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LC 오실레이터는 다만 이 크로스 커플 페어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드라이브 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양단이 디퍼런셜로 오실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덕터를 넣어서 스위칭을 레조네이션 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 매우 비슷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착안을 해서 LC 오실레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DC 컨버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의 LC 오실레이터는 바이어스 레지스턴스를 사용하거나 바이어스 트랜지스터를 사용해가지고 이 크로스 커플 페어를 네거티브 GM 엘리먼트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제 LC 탱크의 파지티브 저항과 캔슬해서 LC 오실레이션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클래스 D LC 오실레이터라는 웍이 2013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것은 두 개의 네거티브 GM셀을 그 스몰 시그널 모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위치로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뭐 이피션시가 좋거나 혹은 그 노이즈가 작아진다는 여러 가지 이제 theoretical derivation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토폴로지는 모든 트랜지스터를 그 스위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C 컨버터에 적용하기에 좀 더 적합하겠다라고 사용해서 이 토폴로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DC 컨버터는 우선 크로스 커플된 엠모스 트랜지스터 페어와 인덕터를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D LC 오실레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은 VA, VC라는 그 오실레이션 웨이폼이 양단에 출력이 됩니다. 요거를 위쪽에다 똑같은 동일한 LC 오실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캐패시턴스로 두 개를 커플링을 시켰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입력과 아웃풋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요. 사실 모든 DC, 2-to-1 스위치 캡 DC 컨버터는 바이디렉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주고 아래쪽에서 입력을 뽑으면은 디바이더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서 입력을 주고 위쪽에서 뽑으면 더블러가 되는데, 자, 이 토폴로지는 더블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LC 오실레이터가 있고요. 입력 전압을 받아서 오실레이션 웨이폼을 만듭니다. 그 오실레이션 웨이폼이 그 캐패시터를 통해서 DC 디커플만 돼서 DC 시프트만 하고 그 AC 오실레이션 웨이폼을 위쪽에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위쪽 오실레이터는 아래쪽 오실레이터의 반대로 동작을 하겠죠. AC 오실레이션 볼테지를 받아서 중간 노드에서 DC 전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LC 오실레이터가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가정하에서는 V in to ground 볼테지 차이가 V out to V in 볼테지 차이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V out은 V in의 2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목적은 두 개의 LC 오실레이터를 커플하는 데 있으니까 볼테지만 커플하지 말고 두 개의 인덕터를 온칩 트랜스포머 형태로 스파이럴 인덕터 두 개를 커플링을 시켜서 커런트까지 복사를 해주면 그럼 두 개의 LC 오실레이터가 더 타이트하게 커플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웃풋 저항을 더 줄일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커런트와 볼테지 두 개 다 미러링을 해서 위쪽에 있는 오실레이터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LC 오실레이터가 매우 유사하게 동작을 하게 되고 아웃풋 전압이 입력 전압의 2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아무런 그 스위칭 클락을 직접적으로 줄 필요가 없고요. 모든 스위칭 클락은 자연적으로 내부에서 생성이 되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식 D LC 오실레이터의 스위칭 웨이폼은 서로 논 오버래핑 합니다. 그러니까 컨덕션 로스의 숏서킷 파워도 없이 매우 자연적으로 입력 전압을 2배로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렉트리컬 커플링을 통해서 볼테지를 올리고 그리고 마그네틱 커플링을 통해서 커런트를 복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커플링을 이용한 이제 클래식 D LC 오실레이터 DC 컨버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기존의 DC 컨버터는 그 스위칭 프리퀀시라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서 내가 아웃풋 저항이 매우 작을 때는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여서 아웃풋 저항을 낮춰서 드라이브 하고요. 반대로 아웃풋 저항이 매우 커가지고 커런트를 조금만 줘도 될 때는 스위칭 프리퀀시를 낮춰서 스위칭 로스를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데 이 구조는 그게 없죠. 왜냐하면 이 구조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LC로 그냥 정해져 있고 내가 로드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터 스위치를 넣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우선 푸터 스위치를 이네이블 했을 때는 DC 컨버터가 동작하면서 아웃풋에 파워를 전달하고 그래서 아웃풋 전압을 높이고요. 그리고 아웃풋엔 저항과 이제 패럴럴 캡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오실레이션을 끄게 되면, 그러니까 그 푸터 스위치를 끄게 되면 아웃풋으로 파워가 전달되지 않고 그러면 아웃풋에 있는 D캡에서 그 전력을 받으면서 아웃풋 전압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 과정을 유지하면서 이 듀티 사이클 온오프 레이스를 변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아웃풋 로드 저항이 변화함에 따라서 옵티멈과 이피션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덕터 디자인이 있는데요. 인덕터를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버티컬하게 위치한 두 개의 서로 간의 인덕터 사이에는 최대한 커플링 코피션을 높여야지만 커런트가 잘 미러링이 되고 따라서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호리젠탈하게 있는 두 개의 인덕터는 서로 간의 커플링이 발생하면 이게 안티페이지이기 때문에 서로의 커런트를 방해해서 그래서 이피션시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트랜스포머를 팔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왼쪽에 있는 크로스 커플 페어에서 죄송합니다. 왼쪽에 있는 트랜스포머에서 한쪽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들어가고 반대쪽 마그네틱 플럭스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쪽 트랜스포머에서는 캔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인덕터를 바로 가까이 붙여도 서로 간에 커플링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KH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걸 역시 뭐 저희가 새로 발견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PLL이라는 거 RF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한 그래프를 보시면 까만색은 일반적인 스파이럴 인덕터를 만들었을 때고요. 적어도 한 다이어미터, 그러니까 인덕터의 다이어미터 이상은 벌려져야지 커플링 코에피션트가 0.008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빨간색 그래프인 요 팔자 모양을 했을 때는 두 개가 바로 붙이더라도 요 스페이싱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떨어져도 0.008의 같은 커플링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팔자 모양으로 만들면은 서로 간의 마그네틱 플러스가 캔슬하고 있는 룹이 매우 서로 가까이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서로 마그네틱 플러스가 서로 캔슬하면서 EMI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든가 다른 이제 RF 회로들 혹은 다른 소자들과의 마그네틱 커플링을 줄일 수 있고요. 보면 스파이럴 인덕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한 25에서 30dB 정도 H 필드가 칩 서피스에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게 최초로 기가헤르츠로 스위칭을 하고 있는 온칩 DC 컨버터였고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x-axis가 스위칭 프리퀀시고 y-axis가 파워 덴시티입니다. 레이블이 좀 지워졌는데요. 보시면 처음으로 기가헤르츠로 스위칭하고 파워 덴시티를 한 3W/mm² 정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오퍼레이션 하는 것에 비해서 듀티 사이클 오퍼레이션을 넣으면 빨간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픽 이피션시를 마이크로와트에서 와트 레벨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억실러리 서킷, 예를 들면 클락 제너레이터라던가 레벨 시프터, 넌 오버래핑 클락 제너레이터 같이 복잡한 드라이버 서킷들이 저희 회로에서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스위칭 프리퀀시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가헤르츠에 있기 때문에 로드 캐패시턴스가 조금만 있어도 아웃풋 리플을 매우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만든 DC 컨버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토픽은 에너지 에피션트 앰플리파이어인데요. 앰플리파이어를 저희가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보시는 미니어처라이즈드 IoT 시스템입니다. 매우 작은 배터리에서 동작하고 있는 스몰 시스템들이고요. 보시듯이 제가 예전에 소속돼 있었던 미시건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고 버클리나 인텔, IBM 혹은 조지아텍 여러 학교에서 액티브하게 연구하고 있는 IoT 분야 중에 서킷 분야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배터리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든 키 컴포넌트들의 파워를 줄이는 게 큰 챌린지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센서 인터페이스입니다. 센서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인바이러먼트 신호라든가 예를 들면 보이스, 프레셔, 휴미디티 혹은 바이오메트릭 신호, ECG, EMG 여러 가지 시그널을 센싱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자연이나 생체에 존재하는 신호들을 센서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변환하고요. 그 전기 신호를 증폭하거나 프로세싱해서 저희가 디코딩하고 싶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뿜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센서들의 센시티비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생성되는 시그널의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볼트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만드는 센서 인터페이스의 레졸루션이 적어도 마이크로볼트 수준이 되어야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신호를 정확하게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인터페이스의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센서 인터페이스의 애큐러시는 파워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센서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형태 하나를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센서에서 볼테이지를 출력을 하고요. 이 볼테이지를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한 번 증폭을 하고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증폭을 합니다. BGA가 있는 이유는 게인을 변화시켜서 ADC에 딱 맞는 신호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 밴드 바깥쪽에 있는 신호들을 어테이네이션 시키고요. 꼭 필요한 신호들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ADC가 일반적으로 인풋 캐패시턴스가 크니까 이제 버퍼를 통해서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ADC가 그 신호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바꾸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센서 인터페이스의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통 가장 파워 헝그리한 빌딩 블록을 꼽으라고 하면 LNA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이즈에 있는데요. 각 컴포넌트들은 당연히 아이디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인프리퍼드 노이즈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LNA 인프리퍼드 노이즈는 여기에 있고 VG 인프리퍼드 노이즈는 여기에 있고요. 근데 이 노이즈들을 다 한 곳에 모아보면 전체 아날로그 프론엔드의 노이즈 컨트리뷰션이 될 거고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VGA 노이즈를 앞단에 있는 LNA 게인으로 낮춰야지만 입력의 이퀴벌런트한 노이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터의 노이즈는 VG와 LNA 게인으로 나눌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모아보면 모든 다른 노이즈는 적어도 LNA 게인으로 나눠집니다. LNA 노이즈만이 아무것도 나눠지지 않고 첫 번째 텀 그대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NA 게인만 충분히 크면
뒤쪽에 있는 회로들의 노이즈는 충분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A 노이즈 이피션시, 그러니까 파워와 노이즈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LNA의 파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LNA의 파워 에피시언시를 옵티마이즈하는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텀이 노이즈 이피션시 팩터라는 건데요. 이것은 인플리파이드 볼테이지 노이즈,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의 노이즈와 그리고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앰플리파이어의 바이어스 커런트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는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노이즈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텀으로 정의된 팩터이고, 사실은 이 포뮬러를 정의할 때는 BJT의 NEF를 계산하면 1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텀을 정의할 때 파이나 VT, 4KT 이런 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폼을 원래는 이제 내가 BJT 하나로 Common Emitter Amplifier를 만들었을 때의 Amplifier Noise, Bias Current, 그리고 그 Noise Bandwidth 요 세 가지 텀과 그리고 또 다른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을 때 걔네들의 노이즈, 커런트, 밴드위스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정의하고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또 다른 앰플리파이어가 again BJT라면 당연히 여기는 BJT, BJT, BJT일 거고 서로가 약분되어서 그냥 NF가 1이 되겠죠. 또 다른 앰플리파이어라면 이제 BJT와의 레이쇼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윌리 샌슨과 스테아트가 처음에 이 포뮬라를 1987년도에 발표하면서 정의할 때 그 BJT의 노이즈를 계산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BJT의 컬렉터 샷 노이즈를 모델링하지 않고 컬렉터의 이제 서머 노이즈를 모델링하는 바람에 이제 4KT GM으로 디파인을 했고, 이렇게 이걸 유도를 해보면은 2QIC의 그 샷 노이즈보다 2배 큰 노이즈를 모델하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원오버 스케일트 2라는 텀이 붙게 됐거든요. 이제 저도 이 실수를 발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샌디에고에 계시는 이제 드루홀이라는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한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을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논문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NEF를 정의하면서 NEF의 그 BJT NEF는 1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relative하게 정의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1이 아니라 이제 1 over square root 2였던 거죠. BJT NEF가. 예, 그렇지만 어쨌든 철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커런트를 사용하고 노이즈를 줄이거나 같은 노이즈의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면서 커런트를 줄여야지 NEF가 작아지고 그 말은 더 좋은 앰플리파이어를 디자인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로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트랜지스터의 노이즈는 4KT 감마 GM이라고 하는 이제 채널 서멀 노이즈가 있고요. 요게 GM, 그러니까 ID over MVT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특정 ID를 사용했을 때 맥시멈 GM이 ID over MVT고 이때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서브스레시홀드 있을 텐데요. 요 GM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플리퍼드 볼테이지 노이즈 스펙트럼이 되고요. 그 스펙트럼을 밴드위스로 곱해주면 그 스펙트럼의 파워가 되고, 파이 오버 2를 곱해주는 이유는 NEF가 처음에 정의되기를 싱글 폴 로 패스 필터가 있는 거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 밴드 정확한 위치에 싱글 폴 로 패스 필터가 있다면, 조금 아날로그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은 아실 그 이퀴밸런트 노이즈 밴드위스라는 그 터미놀로지가 있어서요. 그게 그 싱글 폴의 복잡한 쉐입을 직접 적분하는 것과 그냥 밴드위스에다가 파이 오브 2를 곱해서 그 네모난 영역을 적분함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그 정리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그냥 밴드위스에다가 파이 오브 2를 곱해주면 그 인플리퍼드 볼테이지 노이즈를 직접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RMS를 계산을 하고요. 요거를 트랜지스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싱글 NMOS 트랜지스터 혹은 PMOS 트랜지스터의 노이즈 이피션시 팩터는 N 나누기 스퀘어 루트 오브 2가 됩니다. 여기서 N은 그 서브트레시홀드 슬롭 팩터인데 그 1 플러스 C 디플레이션 나누기 C 옥사이드라고 해서 한 1.2에서 1.3 정도를 가지는 텀이거든요. 그러니까 BJT보다 조금 나쁜데요. 한 20%, 30% 정도 나쁜데 거의 유사한 노이즈 이피션시 팩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디퍼런셜 페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NEF를 가지는가, 어떤 NEF를 가지는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GM을 얻기 위해서 커런트를 2배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이어스 커런트가 왼쪽에도 흐르고 오른쪽에도 흐르니까요. 거기다가 추가로 노이즈 컴포넌트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2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커런트가 2배가 되고 VRMS도 노이즈 소스가 2개 있는 것 때문에 스퀘어 루트 2배 커져서 전체 NEF는 싱글 트랜지스터보다 2배 나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NEF는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N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디퍼런셜 페어를 사용하는 모든 앰플리파이어는 NEF가 2동은 대부분 2 또는 2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가 한 1.4 정도 되고요. 스퀘어 루트 2가 1.4 정도 되고 N이 뭐 1.3, 1.4, 1.25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2를 곱하면 대략 2가 됩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를 사용하는 순간 NEF를 2보다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노이즈 에피션시를 개선한 구조가 인버터 베이스드 앰플리파이어인데요. 이때는 같은 커런트를 사용하면서 그 트랜스 컨덕턴스를 2배로 늘리게 되죠. 왜냐하면 N모스와 P모스를 둘 다 사용하게 되니까요. 물론 그 볼테이지 소스가 2개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GM은 그 파워 스펙트럼 데스트에서 제곱을 취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이제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가 2배가 좋아지는 게 2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스퀘어 루트 2배만 나빠집니다. 싱글 트랜지스터에 비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용했을 때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는 N이 되고요. 그래서 인버터 베이스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보통 논문들에서 NEF가 1.4, 1.5 혹은 1.6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자체의 토폴로지로서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가 한 1.3 정도 될 거고요. 거기에 커먼 모드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억실러리 바이어싱 회로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가 한 1.6에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회로들은 모두 다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의 펀더멘탈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4KT 감마 GM이라고 하는 피지컬리 리밋된 커런트 노이즈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ID over MVT라고 하는 맥시멈 GM의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의 비율로서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의 리밋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앰플리파이어를 만들면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아주 간단하게 파워 컨버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DCDC 컨버터인데요. 아까 보신 회로와 거의 같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캐패시턴스를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놓고 입력을 샘플하고요. 그리고 그 캐패시터 두 개를 시리즈로 컨피규레이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테이지가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캐패시턴스 3개, 4개, 5개를 사용하게 되면 볼테이지도 3배, 4배, 5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 이제 이걸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커먼 모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거티브 인풋 터미널은 네거티브 아웃풋 터미널과 바로 쇼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터미널은 패러럴 컨피규레이션일 때 샘플을 하고 그리고 시리즈 컨피규레이션일 때 아웃풋에 드라이브 되는 그 전압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에서 캐패시턴스가 볼테이지를 샘플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웃풋이 플로팅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두 개의 이제 핑퐁 구조의 스위치 캐패시터를 놓고요. 그리고 이 한쪽이 샘플링을 할 때는 반대쪽이 시리즈 컨피규레이션으로 아웃풋을 드라이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캐패시턴스가 아웃풋을 드라이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인풋 터미널은 항상 입력과 쇼트되어 있지만 포지티브 아웃풋 터미널은 증폭된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커먼 모드가 디퍼런셜 모드에 따라서 플럭츄에이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테이지의 앰플리튜드가 서로 다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1-2 SP 셀을 2개 사용을 해서 한쪽에는 P와 VIN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반대쪽은 서로를 수합해서 연결해서 그리고 각각의 아웃풋 중에서 VOUTP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 반전된 큰 앰플리튜드가 양쪽에서 디퍼런셜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아웃풋의 커먼 모드 플럭츄에이션을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이 회로의 노이즈 에피션시 팩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노이즈 플로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노이즈 플로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사실 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이즈는 샘플링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러니까 KT over C가 되겠죠. 그 KT over C는 전체 인테그레이션 파워의 양인데 그 파워가 FS over 2라고 하는 나이퀴스트 프리퀀시 안에서 균일하게 분포할 테니까 그럼 노이즈 레벨은 KT over C에다가
FS over 2로 나눠진 값이 됩니다. 이게 노이즈 플로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뒷단에서 VGA나 필터나 이런 데서 싱글 폴로 그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깎아준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 F 밴드위드까지의 노이즈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KT over C 곱하기 2 나누기 FS 요만큼이 스펙트럼이고 밴드위스 그리고 이퀄런트 노이즈 밴드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파이 오버 2 곱해주면 이제 요 시리즈 패러럴 앰플리파이어의 인플리파이어드 RMS 노이즈가 나오고요. 요게 학에서 보시는 이런 포뮬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워는 결국에는 스위치들을 토글하기 위한 전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다 토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전력 혹은 전류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샘플링 캡과 관련이 있습니다. 샘플링 캡과 스위칭 프리퀀시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캐패시턴스의 전압을 입력 전압에 풀리 세트시키고 그리고 아웃풋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RC 타임 컨스턴트가 스위칭 프리퀀시보다 충분히 빨라야 하겠죠. 그리고 그 캐패시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위치의 온 레지스턴스도 마찬가지로 작아져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자인 디펜던트한데 저희가 180나노에서 그 캐패시턴스를 한 수십 피코페라 정도를 사용하면서 샘플링 프리퀀시를 한 500kHz 정도로 맞추려면 대략 이 샘플링 캐패시턴스의 약 한 1% 정도의 토탈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필요했습니다. 좀 임페리컬한 데이터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 값을 베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위칭 캐패시턴스와 그 게이트 캐패시턴스의 레이쇼를 베타라고 하고 그게 한 1%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SPA 커런트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커런트와 앞서 계산한 인플리퍼 노이즈를 가지고 NEF를 계산해보면 포뮬러가 스퀘르트의 베타 타임스 VDD 나누기 2 곱하기 서멀 볼테지가 되고요. 이때 NEF가 한 0.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컨티뉴어스 커런트로 바이어스를 잡고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것보다 그냥 스위치 캐패시턴스로 입력을 샘플하고 증폭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 에피션트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제 스위치로만 사용을 하고요. 바이어스 커런트를 잡지 않기 때문에 뭐 스위치의 스레숄드 볼테이지가 변화하거나 임퍼펙션이 있더라도 아웃풋 전압 노이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플리커 노이즈가 아웃풋 노이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까만색은 저희 SPA와 뒤쪽에 있는 컨티뉴어스 도메인 앰플리파이어를 서로 캐스케이드하고 전체의 노이즈 스펙트럼을 본 거고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뒤쪽에 있는 컨티뉴어스 도메인 앰플리파이어의 노이즈를 첫 단에 있는 SPA의 게인만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까만색 전체 노이즈 중에서 뒤쪽에 컨티뉴어스 도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까만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초록색이 나오는데 이 초록색은 SPA 자체가 추가하고 있는 노이즈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프리퀀시, 여기가 1Hz고요. 1Hz보다도 훨씬 낮은 프리퀀시에서도 SPA에서는 플리커 노이즈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 노이즈가 로 프리퀀시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트리키한 컴포넌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핑을 하거나 오토제로잉을 하거나 매우 이제 파워 이니피션트하고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를 크게 낮추는 회로들을 많이 구현하는데 사실 시리즈 패러럴 앰플리파이어를 두면 자동적으로 뒷단에 있는 플리커 노이즈를 SPA 게인만큼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플리커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회로로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연도에 따라서 그 파워 에피션시 팩터, 파워 에피션시 팩터는 NEF 제곱에다가 VDD를 곱한 값인데요. 그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낮아지다가 최근 한 1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펀디멘탈하게는 말씀드렸듯이 그 노이즈 에피션시의 트랜지스터 리밋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만든 이제 SPA라는 앰플리파이어는 이것보다 한 5배에서 6배 정도 더 좋은 파워 에피션시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기존의 컨티뉴어스 도메인 앰플리파이어의 경우에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바꾸면서 파워와 노이즈의 관계를 트레이드오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VGS 레인지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이제 크게 바꾸기는 좀 어렵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걸 바꾸는 즉시 이제 앰플리파이어를 동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진 바이어스 커런트를 리세틀링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때때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SPA의 경우에는 그냥 스위칭 프리퀀시만 바꾸는 순간 바로 노이즈와 파워의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서
매우 넓은 범위 안에서 파워와 노이즈의 트레이드오프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SPA의 장점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그냥 캐패시턴스의 비율로만 증폭률이 디파인이 되고, 그리고 큰 캐패시턴스, 뭐 피코페라드 오도로 사용하게 되면 캐패시턴스 간의 미스매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커먼 모드 리젝션이나 PSRR은 아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지도 않고 내추럴하게 80dB 이상 만들기 쉽고요. 또 리니어리티도 좋습니다. 그냥 캐패시턴스 개수로만 개인 정의가 되니까요. 또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으니까 스테빌리티 컨선도 없고요. 그래서 SPA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플라잉 캐패시턴스의 바튼 캐패시턴스가 포지티브 터미널과 네거티브 터미널로 이제 스위칭 되면서 오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CF 임피던스가 보이게 되겠죠. 다만 다행인 것은 이 캐패시턴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캐패시턴스의 바튼 캐패시턴스가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1% 이하가 보이는 거죠. 그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100kHz 정도에서 스위칭을 할 때 대략 한 1메가옴 정도가 얻어집니다. 이게 뭐 그리 작은 건 아니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도 많게 되겠죠. 이 정도가 되면요.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VLSI에서 요 같은 캐패시턴스를 아디아베틱하게 스위칭하는 구조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Reference Oversampling PLL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LL의 경우에는 Reference Frequency가 매우 중요합니다. Reference Frequency가 디지털 PLL이 됐든 애널로그 PLL이 됐든 그 인벤 노이즈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제 인벤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높이고 싶지만 높은 크리스탈을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크리스탈은 내추럴하게는 수십 메가까지 정도까지만 오실레이션을 하고, 뭐 서드 하모닉이나 좀 더 높은 하모닉을 이용해서 오실레이션을 시키면은 고주파수의 크리스탈을 얻을 수는 있긴 하지만 가격도 매우 비싸고, 그리고 노이즈 이피션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칩에서 크리스탈 프리퀀시를 한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멀티플리케이션 한 주파수를 PLL로 집어넣는 건데요. 이러한 레퍼런스 더블러나 쿼드러플러는 XOR 게이트와 딜레이 유닛으로 주로 만들어지는데,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걸 위해서 커런트도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노이즈도 추가로 많이 하고, 또 매칭인 임퍼펙션 때문에 스퍼도 많이 생성시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레퍼런스 더블러나 쿼드러플러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한 곱하기 4 정도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PLL 룹을 레퍼런스 레이스이 아니라 아웃풋 레이스로 동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왼쪽에서 이제 크리스탈을 일반적으로 PLL을 스퀘어 웨이브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스퀘어 웨이브 자체로 직접 사용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그 시누소이달 웨이브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전압이 페이지 인포메이션을 직접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압을 샘플하게 되면 페이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PLL 룹이 더 이상 레퍼런스 레이스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 레이스로 동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밴드위스도 훨씬 높일 수 있고, ADC에서 오버샘플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를 오버샘플하기 때문에 인밴드 노이즈 레벨을 그 오버샘플링한 레이셔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첫 번째로는 아웃풋으로 계속 레퍼런스를 샘플해야 되는데, 샘플하는 포인트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물론 샘플하는 것 자체로 페이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슬롭이 있으면 아이디얼하게 매번 같은 점을 샘플하게 되면 이제 전압이 항상 같은 전압이 되겠으나, PLL에 지터가 있어서 조금 뒷 시간이나 조금 앞 시간에서 볼테이지를 샘플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전압, 조금 더 낮은 전압을 샘플하게 될 거고요. 그 전압이 내 현재 VCO의 페이지 에러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샘플하는 전압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다 다르다 보니까 직접 프로세싱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샘플러는 같은 전압 샘플합니다. 이 지점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지점이고요. 두 번째 샘플러는 이 지점과 같은 지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지점을 샘플한 것은 똑같은 지점에 있는 다른 지점을 샘플하게 되겠죠. 그렇게 N개의 패러럴하게 동작하게 있는 샘플러를 넣고요. 각 샘플러는
시니소이드라는 웨이브에서 같은 지점을 항상 샘플하게 하면 매번 샘플하는 지점보다 조금 올라가는지 조금 낮아졌는지를 보면서 페이즈 에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각각의 샘플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애블루트 레퍼런스가 없죠. 모든 지점에 아이디어란 볼테지 컴프레션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샘플하는 지점과 여기서 샘플하는 지점, 여기서 샘플하는 지점에 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AC 커플링을 시켰는데요. 항상 샘플하는 지점에서 그 각각의 자기 자신의 에버리지와 현재 샘플을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아이디어라는 지점과 현재 샘플을 비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가정하게 되면 평균시키면 그 아이디어란 포인트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에버리징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DC를 디커플 시키고요. AC 커플링을 시켜서 AC 그 DC 차이만큼 레퍼런스 볼테지와 그리고 샘플된 전압 사이에 DC 차이를 AC 커플링 캡에 저장하고 그리고 현재 샘플을 AC 커플링된 캐패시턴스를 통해서 넘겨준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같은 커먼 모드 레퍼런스 전압을 사용하면서도 각각 서로 다른 샘플링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PD가 아이디얼하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컴퍼레이터도 항상 아이디얼하지 않아서 인풋 오프셋이 있는데요. 샘플링한 전압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더라도 인풋 오프셋이 그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지점보다 더 크게 되면 그러면 항상 1이 나오거나 항상 0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컴퍼레이터 아웃풋에 1과 0의 횟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이 50%, 0이 50% 나왔을 때는 컴퍼레이터 인풋 오프셋이 정확하게 0이 되는 지점일 텐데 그것이 70대 30, 뭐 20대 80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컴퍼레이터 인풋 오프셋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룹을 만들고요. 이것 역시 ADC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샘플러들이 현재 지점과 자기 자신의 에버리지와의 페이즈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샘플링 PD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앱솔루트한 페이즈 정보가 없습니다. 모든 레퍼런스 PD가 자기 자신과 현재 지점을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평균이라는 것도 앱솔루트 레퍼런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RSPD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녀석만 AC 커플링 없이 바로 샘플한 녀석을 컴퍼레이터로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 녀석이 피벗 포지션이 돼서 앱솔루트한 페이스 락킹 포인트를 정의하게 되고요. 나머지 RSPD들은 모두 거기에 렐러티브하게 샘플링하게 되고 거기서 에버리징한 전압과 현재 전압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페이지 에러를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이펙티브하게 아웃풋 프리퀀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벤 노이즈를 레벨 낮추고 스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PLL 안에서 레퍼런스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스포가 작아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PLL들은 레퍼런스로 스퀘어 웨이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 버퍼가 노이즈도 많이 추가하고 파워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웨이브폼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이 시니소이드 웨이브폼을 직접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워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죠. 그래서 오버롤 노이즈 이피션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가지 링으로 만든 버전과 애쉬 오실레이터로 만든 버전이 있는데요. 링으로 만든 버전의 경우에는 대략 500펨토세컨 정도, 그리고 LC로 만든 경우에는 대략 70펨토세컨 정도의 노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X축은 지터를 나타내고 Y축은 스퍼 레벨을 나타내게 되는데 스퍼와 그 지터를 모두 다 개선하는데 유용한 기술로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뉴럴 레코딩에 관한 조금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 연구가 미니어처라이즈드 플랫폼 중에 정말 작게 만들어서 200마이크로 정도 크기로 브레인 모터 코텍스에서 신호를 읽어서 외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요것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회로 디자이너로서 매우 흥미로운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리 분야에 적용해보고 이노베이션 하는 것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그마한 증거로서 저희가 만든 DC 컨버터나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PLL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그 김재중 교수님께서 잠깐 그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셔가지고 제가 일단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발표해 주셔서 장태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짧게 하나 정도만 네. 받도록. 네, 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오늘 굉장히, 안녕하세요. 장태환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내용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가 굉장히 재밌어요. AC 옥슬레이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더블링을 하셨는데요. 네, 결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파워 덴시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네,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왜 그런지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 인덕터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 거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거의 네, 세 배가 맞습니다. 좋아져서 예, 네, 뭔가 거기 이제 비밀이 더 있을 것 펀더멘트, 같습니다. 예. 예, 그 펀더멘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음, 이것도 이제 임피던스가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음, 이제 파워 덴시티라고 하면 이제 아웃풋 저항이 작아져야 되는 거고요. DC 음, 컨버터에. 그러면은 요 녀석의 임피던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스위치 캐파시턴스도 결국에는 기존의 스위치 캐파시터 DC 컨버터와 마찬가지로 이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요 녀석의 원오브 CF 레지스턴스가 아웃풋에 보입니다. 거기에 패럴럴하게 여기 인덕터의 레지스턴스가 보입니다. 이게 레조넌트라고 있기 음, 때문에 음, 리액턴스 컴ponent 날라가고 시리즈 음, 레지스턴스가 아웃풋 저항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매우 음, 작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음, 서브옴 정도 수십 밀리옴 정도 수준이 음, 될 거니까요. 음, 그리고 요 원 오버 CF 임피던스도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 캐파시턴스가 프리퀀시 이제 기가헤르츠로 스위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코페럿을 수십 피코페럿을 이제 수 기가헤르츠로 스위칭하게 되면 그 녀석의 원 오버 CF 임피던스도 작아지게 되고요. 음, 그두 개의 패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작아지는 건데, 아프 음,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라고 하면 스위칭 프리퀀시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스위칭 음, 프리퀀시를 높이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요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스위칭하는데 파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못했던 건데요. 이제 요거를 LC가 레조네이션 하면서 스위칭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칭 프리퀀시를 기가헤르츠로 높이면서도 파워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스위치리스 스위치를 만든 꼴이잖아요. 스위치가 음, 익스플리시트하게 없는데 스위칭을 음, 일으키는 그런 네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